평생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노후 파산보다 무서운 건 노후 고립입니다. 이 말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65세 이후 갯돈 모아서 친구랑 여행 가도 괜찮을까요? 40년 우정을 망치게 되는 여행, 정말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동행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치고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채널은 노년의 실생활에 진짜로 도움되는 정보, 그리고 의미 있는 통찰을 담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은퇴 이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와의 여행이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니까 여행도 문제 없겠지.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은퇴를 하고 난 시기,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 손도 덜어졌을 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함께 웃고 떠날 친구들과의 여행은 마치 인생에서 기다려온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예정된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단톡방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비행기 예매 링크, 숙소 후기, 여행지 추천 맛집, 날씨 체크, 환율 정보. 단톡방은 미니 여행 카페처럼 열기가 가득하죠. 함께 떠나는 여행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우정의 축제처럼 여겨집니다. 이 나이에 친구랑 여행이라니 진짜 인생이다. 이 여행 한 번으로 10년은 추억거리 생기겠지. 그러나 이 설렘은 곧 관계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형태로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기대 실현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현실이 그것보다 못할 때 느끼는 실망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행에 대한 기대는 보통 아래와 같은 구조로 쌓입니다. 추억의 보상, 젊어서 못했던 여행, 지금이라도 함께하자. 신뢰의 표현, 그래도 30년, 40년 함께한 친구니까 괜찮을 거야. 기대의 동기부여, 사진도 찍고 이야기하고 평생 기억할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여행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람을 낯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김경자 씨는 11년간 수요 반찬 모임을 함께한 친구들과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 반찬 사고 김치 나누고 웃고 떠들며 이어진 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친구가 10만 원씩 12개월간 갯돈을 모아 숙소와 렌터카, 항공권까지 예약하며 8일간의 자유여행을 준비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점심 식사, 전화통화, 반찬 나눔 같은 일상의 일부만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여행은 다릅니다. 생활의 전 과정, 즉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잠버릇, 샤워 순서, 짐 정리 습관, 방의 온도 취향, 식사 속도, 심지어는 세면도구 위치까지. 사소하지만 성가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초기엔 정말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단체 사진, 비행기 안에서 수다, 호텔 입장 시의 설렘. 첫날은 다들 웃음꽃이 피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다니라며 감탄했죠. 하지만 둘째 날부터 서서히 조짐이 보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누가 먼저 할지, 방을 누가 정리할지, 잠깐 나간 사이 방 안이 어질러져 있는 상황. 이건 내가 아침에 개어놨는데 하는 소소한 충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디테일한 마찰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감정의 잿불처럼 조용히 내면에 쌓입니다. 평소엔 괜찮았던 말투도 여행 중에는 예민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아유,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없다 같은 말이 평소엔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여행 중엔 모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곤함과 낯선 환경 속에서는 감정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더욱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친구랑은 여행도 같이 못 가나요? 사실 문제는 여행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걸 공유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우린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을 거야. 같은 방 써도 문제 없겠지. 우리끼리는 돈 문제도 쉽게 정리되잖아.
이런 생각이 함정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여행은 관계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관계를 증명하려는 순간 긴장이 생깁니다. 사실 오랜 친구 사이에 필요한 건 같은 호텔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밥을 같이 먹으며 웃는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우정을 지키는 것. 여행은 같이 먹고 자고 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처음 여행을 계획할 땐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에 모여 밥을 먹고 수다도 떨고 매주 같은 요일에 모여 반찬도 나눠 먹었던 친구니까 같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문제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엄연히 다른 차원의 친밀함입니다. 김경자 씨와 친구들은 11년간 매주 수요일 점심에 반찬 모임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 비슷한 음식을 먹고 웃고 일상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베트남 다낭 여행을 떠난 후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시간에 씻고 같은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활 리듬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A는 아침형 인간으로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B는 전형적인 야행성으로 전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오전 9시도 힘들어 합니다. 같은 방을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 조금만 조용히 해줘. 새벽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야. B. 왜 이렇게 일찍부터 활동해?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인데.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이런 작은 차이는 곧 습관의 충돌, 불편함, 감정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자신만의 루틴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루틴은 자신만의 리듬이고 안정감을 주는 틀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심리적으로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은 일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아직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이 여행지에서 깨지면 익숙한 통제권을 잃은 사람은 불안, 짜증, 피로를 빠르게 느끼게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친구의 생활 리듬까지 부딪히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여행 중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샤워 순서, 왜 매번 내가 마지막이야? 에어컨 온도 조절, 난 좀 시원하게 자고 싶은데. 수면 습관, 얘는 콧꼬리가 너무 심해. 나는 불 켜놓고 자는 거 싫어. 식사 시간, 왜 자꾸 혼자 먼저 나가? 조금만 기다려줄 순 없나?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갈등은 드라마 같은 폭발이 아니라 반복된 불일치의 피로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명이 조용히 방을 나가는 것으로 침묵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통계청과 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60대 이상 여행 만족도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행보다 혼자 여행할 때 스트레스가 덜했다는 응답이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1위는 일정 조율 스트레스, 2위는 생활 리듬 불일치였습니다. 즉 평소에 잘 맞던 사람이라도 여행이라는 환경에선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감정이 말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오히려 불만을 드러내는 걸 참는 문화가 더 강합니다.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 깨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싸우긴 싫잖아. 그렇게 꾹꾹 참던 감정은 어디서든 터지게 됩니다. 보통은 여행 중간쯤 어느 식당에서 혹은 숙소에서 조용히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체감이 시작됩니다. 여행은 사람의 무방비 상태를 드러냅니다. 씻는 모습, 잠버릇, 식습관, 말투, 피곤할 때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여행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시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게으른 스타일이었나? 저렇게 자기중심적이었나? 의외로 불편함을 잘 못 참고 예민하네.
이런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친구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1. 방은 따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고 씻고 쉬는 건 아무리 친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2. 아침 일정을 일부러 비워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유 있게 시작하면 충돌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3. 루틴을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새벽에 산책하는 스타일인데 너는 늦잠 자도 괜찮아. 따로 움직이자. 이런 식의 배려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행은 절대 서로를 더 좋게 보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돈 얘기는 되도록 피하라.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 나이 들수록 그리고 여행지에서는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여행지에서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태도가 모두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자 씨와 친구들이 여행을 준비하며 만든 공동 통장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매달 10만 원씩 1년간 모아서 만든 600만 원짜리 모임 자금. 누군가는 그 돈으로 일생일대의 여행을 즐기고 싶어 했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이면 손주 선물 몇 개라도 더 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돈을 모았지만 돈을 대하는 감정과 목적은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같은 금액이 같은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사람은 돈을 합리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은 수치가 아니라 감정, 태도, 경험에 의해 지배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쓰는 경험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허투루 쓴 후회로 기억합니다. 그 감정의 차이는 수십 년간의 경제 경험, 가치관,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쯤 좋은 데 가서 먹어야지.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한 친구는 그 돈이면 기념품이나 하나 더 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아래와 같은 미묘한 말들로 드러납니다. 여긴 좀 비싼 것 같지 않아? 굳이 이런 데까지 와서 이 돈을 써야 하나? 그럼 너네끼리 먹고 와. 난 근처에서 뭐 하나 사 먹을게. 이런 말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기분 상하는 평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서로의 돈 쓰는 방식은 곧 인격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 후 한 사람이 카드로 계산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자연스럽고 따뜻함. 얼마야? 계좌 불러. 실용적이고 빠름. 아무 말 없음. 불쾌함과 불편함의 시작. 이 중 마지막 반응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연히 계산하겠지라는 무심한 태도는 나는 내 노력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아까 점심값은 어떻게 할까? 라고 꺼냈을 때 그건 공동통장에서 나간 거 아냐? 그건 딴 거래야. 지금은 개인 지출이야. 이런 말이 오가고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할게.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심리학자 앨런 루드윅스는 돈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의 철학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평소엔 숨기고 있던 자기중심성과 통제 욕구 혹은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지출하는 걸 극도로 아까워하는 사람, 공정한 분배에 집착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친구에게 돈 문제를 묻는 걸 신뢰라고 여기는 사람. 각자 다른 성향이지만 여행이라는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충돌로 바뀝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하나은행이 공동 조사한 5060 세대 해외여행 갈등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 요인 중 1위는 금전적인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일정 충돌, 생활 습관 차이였습니다. 또한 여행 후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61%가 정산 과정에서의 서운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재미없어. 이 말 여행 중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말은 돈을 따지는 사람은 쪼잔하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손주 장난감도 한두 개 덜 사고 카페 한 잔도 줄이며 1년간 차곡차곡 갯돈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대충으로 덮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방법 1. 역할을 분명히 정하되 수시로 피드백하기. 숙자 언니가 통장 관리해줘서 고마워. 수고 많아. 2. 정산은 하루 단위로 감정 개입 없이 투명하게. 돈 이야기는 늦게 꺼낼수록 감정이 섞입니다. 3. 개인 지출과 공동 지출을 명확히 나누기. 선물, 쇼핑, 별도 식사는 개인 지출로 구분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4. 소비 기준에 대한 대화를 미리 나누기. 여행 전 우리는 중간 가격대에서 무난하게 먹자는 정도의 합의만 있어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건 감정이 오갈 수 있는 위험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경제 감각을 존중하고 같은 금액을 모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어른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이 말은 책임감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서운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의 여행에서는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우정은 아주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행은 휴식이라는 공식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여행은 일입니다. 계획부터 항공권 예약, 숙소 검색, 맛집 정보 수집, 렌터카 계약, 보험 가입, 일정표 작성. 심지어 환전, 짐 싸기, 각자의 취향 고려까지 해야 하니 이건 명백히 하나의 프로젝트이고 누군가는 총괄 매니저가 됩니다. 문제는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냐는 데 있습니다. 경자 씨와 친구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항공권과 숙소 예약은 활달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모임 통장 관리와 회계는 깐깐한 성격의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원했을지 몰라도 속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그냥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고 그 역할에 대해 감사나 존중이 아닌 무관심이 돌아오는 순간 그 마음은 금세 피로, 서운함,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여행 중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일정표 짜오면 나 그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맛집 예약했더니 여기 별로 평점 안 좋던데? 숙소 체크인 중 왜 방이 이렇게 작아? 렌터카 운전하면서 길 왜 이렇게 돌아가? 이럴 때 맡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가 하지, 왜 다 맡기고 이제 와서 말해? 결국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노력은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태도 차이 때문입니다. 맡긴 사람, 쟤는 원래 잘하잖아.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굳이 나설 필요 없겠지. 맡은 사람, 왜 나만 계속 챙겨야 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고맙다는 말 하나 없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역할은 분담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여행사 인터파크 투어의 50대 이상 단체 여행 고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여행 중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 중 책임 분담의 불균형이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1위는 금전적 문제, 2위는 생활 습관 차이. 특히 주도적으로 계획을 맡은 사람일수록 다시는 같이 여행 안 간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자 씨의 여행 중 숙자 언니가 회비 관련 문제로 미자 언니와 말다툼을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할게.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일을 넘겨받겠다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니? 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었어. 그동안 말 안 했던 감정이 여기까지 찼어. 이렇게 역할 분담에 대한 인정 욕구가 무시될 때 사람은 극도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고마움의 언어화입니다. 숙자 언니 덕분에 계산 편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와, 일정표 진짜 꼼꼼하게 짜셨네요. 렌터카 예약까지 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이런 말이 있는 그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러나 말 없이 그냥 넘어가는 순간 감정의 절벽은 너무 가파르게 다가옵니다. 역할 분담에서 갈등을 줄이는 4가지 방법. 1. 시작 전에 역할만큼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자. 예를 들어, 통장 관리는 숙자 언니가, 대신 메일 정산은 단체 톡방에 공유하기. 2. 피드백은 수시로, 부담은 적당히 나누기. 나도 내일 일정 한 코스 맡을게요. 3. 문제 발생 시 감정 배제가 우선이다. 계산 문제 다시 체크해 볼까요? 대신 그건 어제 통장에서 빠진 거라 헷갈렸어요. 4. 역할을 잘해서 맡은 것으로 인식하지 말 것. 잘하는 사람이 자주 맡는 구조는 불균형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공정한 일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고마워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그 관계는 피로해지고 감정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표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힘들 때 미안해. 고마울 때 고마워. 잘했을 때 잘했어. 이 3마디면 대부분의 갈등은 예방됩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여행 와서도 재미없게 왜 이래?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아마 이런 말 누군가로부터 농담처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들은 이 말은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한마디의 파장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언어의 상처는 물리적 고통만큼 뇌에 흔적을 남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로리 산토스는 실험을 통해 감정적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에 저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냥 한 말이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는 그날 이후 잊히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는 신체 피로도, 식사 조절, 시간 제한, 기온차, 낯선 환경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조차 감정적으로 증폭되어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이거 왜 이렇게 늦게 골라? 장난. 여행 중 또 너 때문에 늦어졌잖아. 비난처럼 들림. 이러한 심리적 왜곡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감정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대개 말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말보다 말투와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넌 진짜 재미없다. 이 말은 미소 지으며 장난처럼 말하면 웃고 넘길 수 있지만 피곤한 표정에 무심한 말투로 나올 경우엔 마치 비난, 무시, 평가로 들리게 됩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해지는 시기엔 그 사람의 표정 하나로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죠. 경자 씨가 손주를 떠올리며 기념품을 집어들었을 때 미자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아마 미자는 아무하게 없이 한 말일 겁니다. 그녀는 아마 진짜 가볍게 웃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자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금처럼 깊게 파입니다. 노년기의 심리학에서는 감정 민감성이 청년기보다 더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긍정 노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후 인간은 아래와 같은 정서적 특성을 보입니다. 1. 자존감은 안정적이지만 2. 타인의 언어와 표정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진다. 3. 사소한 갈등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 이유는 삶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또 내가 늦었네. 실제 의미, 너는 배려심이 없어. 좀만 빨리 움직이지 그랬어. 실제 의미, 넌 항상 문제야. 아유, 눈치가 없어. 실제 의미, 넌 민폐야. 물론 말한 사람은 이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말의 의미는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게 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풍경이나 음식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걔가 그런 말 했잖아. 내가 들었을 땐 무시하는 말투였어. 그 이후로는 그 친구 생각하면 그 말부터 떠올라. 이런 말은 오히려 풍경보다 강한 기억의 기준이 됩니다. 말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한 대화법. 1. 감정을 말로 숨기지 말고 명확히 말하기. 뭐 그냥 그렇지 뭐. 나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어. 2. 필요할수록 말은 한 박자 늦게 하기. 즉각 반응하기. 이건 잠깐 쉬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3. 장난과 비난의 경계를 항상 생각하기. 야, 넌 진짜 느리다니까. 우리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말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진아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장기 친구 관계를 유지한 그룹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에서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나 서운했어. 그 말에 위로가 됐어. 같은 말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랜 친구일수록 말이 편해지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무심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친구와 이 환경에서 말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신뢰이고 애정이며 관계의 재료입니다. 여행 한번 가보면 알아.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관계 종료 선언과도 같은 말이죠. 한 번의 여행이 수십 년의 우정을 뒤흔들고 오래된 신뢰를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최종 인상 효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일정 기간의 전 과정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마지막 순간 혹은 가장 강렬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함께 울고 웃은 친구도 여행지에서 단 한 번의 말다툼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기억이 아닌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경자 씨는 여행 마지막 날 공항 귀국 비행기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엔 한때 11년간 반찬을 나눴던 친구가 있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 여행 이전 그녀의 친구들은 가족보다 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후엔 그 사람들을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여행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억에서 판단으로 바꾸는 5단계. 1. 신뢰와 기대감.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겠지. 2. 낯선 상황의 충돌, 생활 습관, 돈, 말투 등으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 3. 감정 누적과 폭발.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쌓아두다 어느 순간 터짐. 4. 정서적 거리감 형성. 대화가 줄고 피드백이 없어지며 마음의 거리 증가. 5. 평가로 전환.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로 고정 이미지화. 이 5단계는 여행 중에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감정적 상황이 연속되면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죠. 사람은 감정과 기억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은 뇌의 편도체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과 함께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이후로는 어떤 행동을 봐도 그 렌즈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렇게 무심하게 말했잖아. 그런 사람이었으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 단계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예전에 좋은 기억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정 전문가 리사 맨델슨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균열이 발생했을 때 회복에는 5배의 시간과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금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생기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하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다시 만나는 건 괜찮은데 다시 예전처럼 친해지긴 어려워라고 말합니다.
2023년 노년여행 경험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후 인간관계 변화 조사 결과 58% 여행 이후 특정 친구와 연락이 줄었다. 42% 여행 전보다 관계가 더 서먹해졌다. 17% 모임 자체가 해체되었다. 주요 원인 돈 문제 36%, 말투와 태도 33%, 생활 리듬 충돌 19%. 즉, 단 한 번의 여행이 수년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여행을 우정 확인의 기회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 가보면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겠지. 함께 자고 먹고 다녀봐야 본성이 나와. 이번 여행에서 관계 정리 좀 하자. 이런 생각은 결국 여행을 기억이 아닌 판단의 도구로 바꾸게 만들고 관계를 무겁게 하며 돌아오는 길은 쓸쓸함으로 가득 찹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행지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이 끝나고도 편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순합니다. 갈등이 있어도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사람. 관계를 기억으로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여행이든 시장 나들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기준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4가지 실천. 1. 여행이 끝나기 전 감정을 공유하자. 마지막 날엔 짧게라도 어땠는지 나누는 시간 갖기. 2. 불편했던 순간을 덮지 말고 가볍게 꺼내기. 어제 나 좀 예민했지? 미안해. 3. 돌아와서 바로 다음 만남을 잡기. 여행 후 일정이 끊기면 관계도 끊긴다. 4. 관계의 전체를 보며 균형 잡기. 여행 때는 좀 부딪혔지만 얘는 평소에 늘 따뜻했지. 여행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오랜 기억을 공유하는 앨범 속 사진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말로 정의할 것인가? 그 사건을 어떤 감정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 2가지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의 여행을 관계를 더 단단히 묶는 실타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 자주 안 봐도 편한 사람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웃고 울고 다투고 실망했던 이들이 결국 도달한 삶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친한 친구의 기준이 이랬습니다. 연락 자주 하는 사람, 고민 다 털어놓는 사람, 어디든 같이 다니는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은 점점 바뀌어 갑니다. 가끔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즉, 거리감이 있는 우정이 더 오래간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물리적, 심리적 거리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4단계 거리로 나눴는데 1. 친밀 거리, 가족, 연인. 2. 개인 거리, 가까운 친구. 3. 사회적 거리, 동료, 지인. 4. 공공 거리, 낯선 사람. 여기서 핵심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친밀 거리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 거리를 지키는 우정이 노년기에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입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고 모든 걸 공유하고 계획도 함께 세우고. 이게 처음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전화네. 매주 만나려니까 부담되네. 이제는 좀 피하고 싶어. 이런 감정이 피어납니다. 이는 관계가 가까워서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 피로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말합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통화도 하고 매주 만났는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하게 됐어요. 이런 관계의 변화는 대부분 어느 한쪽이 부담을 느끼거나 거리 두기를 원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리 두기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나랑 더 있고 싶지 않나? 우정이 예전 같지 않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짜 우정은
서운함을 참고 만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끊기지 않는 연결감에서 유지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장을 보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느낌은 우정을 더 깊고 오래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추천하고 몇 주 후 느낌을 나누는 친구, 명절이 되면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친구, 건강검진 받았다는 말을 기억해주는 친구. 이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늘 곁에 있는 듯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60대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년기 인간관계 유지 방식 연구에 따르면 매주 1회 이상 만남 그룹보다 월 1회 이하로 만나더라도 정기 연락을 하는 그룹이 관계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관계의 만족도는 만남의 빈도보다 연결의 질에 더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구는 그만큼 나의 생활, 감정, 습관까지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감정을 빠르게 읽는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 습관을 잘 안다. 고쳐지지 않으면 피로감 누적. 정서적 연결이 깊다. 충돌이 클 경우 감정의 골도 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끔 보고 오래 보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숨을 쉴 때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기만 한다면 질식하듯 관계도 심과 거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익숙함이 권리가 되기 쉽고, 자주 통화하면 말 속에 의무감이 섞이기 쉽고, 늘 같이 있으면 작은 행동 하나도 서운함으로 비화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1. 매주 보지 않아도 명절과 생일엔 안부 문자 보내기. 2. 깊은 이야기는 천천히 편지처럼. 3.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만들기. 4. 섭섭함은 말로 표현하되 비난하지 않기. 5. 서로의 루틴을 존중하며 거리를 설계하기. 이 5가지가 지켜진다면 관계는 놀랍도록 오래갑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를 위한 4가지 실천 방법. 1. 다음엔 따로도 만나자는 제안으로 여행 후 그룹 의밀도 낮추기. 한 번에 5명이 아니라 둘셋씩 소그룹으로 교류. 2. 의무 없는 연락 이어가기. 오늘 반찬하다 생각나서 문자했어요. 같은 자연스러운 연결. 3. 만나지 않아도 연결되는 루틴 만들기. 매월 첫 수요일마다 카톡방에 안부 남기기 등. 4. 관계의 기대감 대신 존재감 부여하기. 자주 보지 않아도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배려.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여행이 관계를 망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2.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3. 책임 분담이 불균형합니다. 4.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5. 여행이 기억이 아닌 기준이 됩니다. 진짜 우정은요, 서로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이입니다. 혹시 지금 친구들과의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멀리서도 오래가는 것, 이제는 그렇게 지혜롭게 우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동행 채널이었습니다.